저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최측근이지만 이번 언행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말대로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아 막대한 방위비를 받아내고 한국에 핵무장 허용을 하게 된다면 미치는 장사를 한 셈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날 한국의 무기 개발 수준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전 정권의 대통령까지 했었던 사업가 출신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말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 안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아 막대한 방위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의 핵 개발 허용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라와 지속해서 많은 분야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트럼프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전 국방부 당국자가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펼친 초청 강의 발언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곳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데이비드 밀러라고 합니다. 제가 근무 중인 이곳은 과거에는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분소로서 시작되었는데 핵무기 조립과 테스트를 위한 장소로 사용되던 곳이었죠. 하지만 현재는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 주 캠퍼스를 두고 있고 다양한 국방 및 에너지 기술 개발을 담당하여 미국의 주요 연구소 중 하나로 운영 중입니다. 많은 분이 미국인들은 야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기업이야 대부분은 칼같이 업무 시간을 지키곤 하지만 국가 산하의 연구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특정 시즌만 되면 야근을 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연구소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대통령이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는 종종 야근을 하곤 합니다. 그런 영향으로 최근에도 저희는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잦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통령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국제 정세는 최근 들어 지속해서 문제들이 발발하긴 했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는 굳이 야근까지 하면서 저희가 해야 할 업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야근을 해야 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발언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절대 트럼프에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가는 직원도 생겼죠. 하지만 저는 해당 후보의 발언 때문에 생긴 초청 강의를 듣게 되면서 충격과 공포의 감정을 동시에 느꼈는데 그 덕분에 오히려 저의 견문이 넓어졌고 한국이 국제 정세에 끼치게 될 영향력에 대해서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주한미군을 인질 삼아 한국의 방위비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내고 그 대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저희 직원들 간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던 민감한 내용이기도 했고 이상하리 많지 세계적으로 한국이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았기에 후보의 발언은 조금이지만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각계각층에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한 반응들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후보의 최측근에서 급작스럽게 하게 된 초청 강의가 그중 하나였죠. 전 국방부 당국자의 초청 강연이었는데 그의 발언은 거침없었고 첫 발언부터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저의 머릿속에는 해당 강연을 듣기 전에 저와 듣기 후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벗었고 그 실체를 제대로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매번 북한의 핵 위협에 불안정한 정세를 지니고 있는 휴전국가이고 음식이 맛있고 드라마가 재미있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을 뿐이었거든요. 그런 저에게 전 국방부 당국자의 강연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후보의 최측근인 제가 오늘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이 저를 미쳤다고 할 수도 있겠군요. 다들 얼마 전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방위 비용으로 막대한 양의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말, 그리고 그 대신 한국에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은 이렇게들 말하더군요. 오히려 잘 됐다고? 우리 미국의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방위비를 그 정도로 받아낸다면 미국의 경제에도 큰 이득이 될 것인데다가 그처럼 미국에만 이득이 되는 강력한 협상 발언에 미국 내에 있는 보수 미국 국민의 표를 집결하는 효과까지 그야말로 일석삼조가 아니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멍청한 인간들. 그렇게 생각이 일차원적이어서 어디다 그 썩은 머리를 써먹겠나? 당장 그 돌대가리를 내 눈앞에서 치우게. 라고 말이죠. 제가 너무했나요? 뭐, 생각이야 자유니까 각자의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소한 이곳에서 우리 미국의 녹을 먹고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후보의 그런 발언이 추후 우리 미국과 국제정세에 어떠한 영향들을 끼치게 될지 말이에요. 후보의 발언은 한국의 군사 무기개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예 배제된 발언이기에 굉장히 큰 실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후보의 지금과 같은 과학의 직설적인 방식은 한국 국민에게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반감을 사봐야 미국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죠. 전 국방부 당국자는 초반부터 이곳에 있는 모든 연구소 직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솔직히 좀 충격이었죠. 국방부 당국자 신분까지 지냈던 사람의 입에서 이토록 한국을 신경 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조용해진 분위기를 주시하던 당국자는 다시금 우리에게 발언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는 때려던 입을 잠시 거두어야 했습니다. 연구소 직원 중 한 명이 궁금해서 미치겠다는 표정으로, 그리고 도저히 당신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정색한 표정을 지으며 당국자의 말을 막았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보면 미국이 한국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 것인가요?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 자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듣기에 꽤 거북합니다. 유독 다른 연구원들과는 표정이 남달랐던 그 친구는 역시나 남들과는 다르게 사고를 치고 말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일개 연구원 직책 나부랭이가 미국 국방부 당국자에게 저딴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까? 아마도 저 친구는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극우파일 것이 분명해 보였죠. 물론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저 당국자분도 트럼프의 최측근이었기에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한편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갔죠. 이러다가 우리 팀 자체가 깡그리 날아가 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만 했습니다. 졸지의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평생을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으며 살게 되는 일은 피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근슬쩍 눈치 없는 직원에게 다가가 적당히 하라는 눈치를 주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친구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혹시 저도 당국자분과 같은 생각이냐 따지듯 저를 쏘아붙였죠.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벙찐 표정으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국방부 당국자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당혹스러운 저를 구해준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그러한 감사의 마음도 잠시, 국방부 당국자의 입이 열리는 순간 저는 얼음처럼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고 한국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그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미국 혼자서 세계 정세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과거 미국의 영광에 취해서 아직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되지도 않는 협박이나 하면서 협잡꾼처럼 굴어야 옳은 일입니까? 내가 이 지구에서 가장 힘이 강한 대장이라고 온 세상의 선언이라도 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 우리 미국에 무엇이 남습니까? 이제는 우리 미국도 힘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의 눈치도 보고 동맹에 힘을 실어주면서 신뢰를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가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신뢰를 얻는 것은 그 어떤 이슈들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저의 한국에 대한 발언에 이곳에 있는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가지는 듯한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고 계신 겁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저 동방의 일본과 중국 옆에 있는 분단국가, 음식이 맛있다고 하는 나라, 드라마와 영화를 기가 막히게 재밌게 만드는 나라. 젊은 친구들은 그러겠군요. K-팝 음악 덕분에 귀를 즐겁게 해주는 나라. 그게 전부인가요? 그저 엔터테인먼트 쪽의 강국으로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주 극히 일부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그거 아세요? 한국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은 어떤가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쉽나요? 아니요.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지금 알려주십시오. 제가 착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니까요. 없으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도 한국이 유일무이합니다. 단순히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만으로 한국의 눈치를 본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지위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한 것처럼 수많은 다른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잠재력을 보유하고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군사 무기개발 기술력과 과학기술력이죠. 한국의 기술력이면 핵이 개발됨과 동시에 현재 강대국으로 평가받는 모든 국가가 바짝 긴장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조차 아직 갖추지 못한 실전 배치에 이르지 못한 무기들이 한국에서 먼저 개발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국방부 당국자분은 발언을 이어가다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에 어느새 이곳 현장은 한바탕 난리통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웅성거리는가 하면 대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미국이 눈치를 봐야 할 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말입니까? 그런 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당국자님은 정말로 후보의 최측근이 맞으십니까? 오히려 반대쪽이 아니신지 의심이 됩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수로 미국도 없는 무기들을 생산해낸다는 말입니까? 당국자님 말씀대로 한국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에 불과했던 나라입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억측이 아닙니까? 그게 도대체가 가능키나 한 일이냐는 겁니다. 저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처지였기에 지금의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진짜로 제가 근무 중인 팀이 통째로 사라져버리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불안하고 흥미로운 심정은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간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의 다음 발언이 이어졌을 때 저는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했고 큰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가 왜 그들의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보죠.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이퍼소닉 미사일. 미국도 현재 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몇 가지 시험 발사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실전 배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행 중에도 궤도를 변경할 수 있어서 현재 대부분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요격하기가 어렵고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서 목표물에 대한 타격 정확도도 높죠. 해당 무기가 핵무기와 연동이 되었을 때 그 파괴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다는 것은 여러분이라면 대번에 알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 둘을 연동하려면 열 관리와 정확도, 안정성에 대한 기술적인 도전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 무기에 대해서 왜 언급을 하느냐? 만약에 한국이 하이퍼소닉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그리고 한국에 핵이 개발된다면, 저는 이때는 정말로 한국은 두려운 존재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망상이라고요? 한국은 그러한 기술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현무 미사일 시리즈를 보세요.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도 순항 미사일 시리즈.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활용했기에 목표 타격의 정확도가 무서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하이퍼소닉 미사일에 접목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안보가 불안정한 약소국이 아니게 됩니다. 언제든지 핵탄두를 탑재한 하이퍼소닉 미사일로 응징이 가능한 상태의 무시무시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한국과 더욱 두터운 친교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의 외교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방식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미국이 실전에 배치하지 못한 유용한 무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이 먼저 개발할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되죠. 무인 스텔스 항공기의 경우를 보세요.
미국은 아주 다양한 스텔스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운반하는 항공기는 아직 실전 배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MQ-25 스팅레이와 같은 첨단 항공기가 개발 중이지만 이들은 주로 정찰과 지원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운반 항공기를 들먹거리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이것은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에서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스텔스 기술과 고정밀 유도 시스템이 결합되어 있는 데다가 장거리 비행 능력과 다양한 탑재 능력까지 갖춘 항공기가 핵 보유국에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겠죠? 이런 항공기들도 한국에서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합니다. 핵무기 운반용 스텔스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측면까지 이해관계가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미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KUS-9와 같은 무인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는 첨단 항공기술과 무인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스텔스 기술은 레이더 반사면적 감소, 적외선 시그니처 감소, 전파 흡수 재료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통해 이미 일부 스텔스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을 무인 항공기 개발에 응용할 수 있는 상태죠. 진짜 무서운 부분은 항법민 유도 시스템에 있습니다. 한국은 GPS와 INS 기반 항법 시스템을 통해 매우 정확한 목표 타격이 가능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조금 전에도 여러분 입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불과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지닌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의 모습을 보세요. 손가락에 꼽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후보가 말하길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언급을 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기업들까지 나서서 군사, 무기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최근에는 아이언돔을 대체할 만한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했죠. 레이저 무기는 출력의 한계가 뚜렷한데 미국도 아직은 고출력 레이저 무기 시스템을 개발 중인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HELMD 프로젝트가 있죠. 한국의 레이저 무기들도 미국과 같이 차츰 출력을 높일 수 있는 개발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어떤 대공 무기들이 한국의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모조리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특성상 그만큼 사용 비용이 저렴하고 강력하기에 그러한 것이죠. 또 한국은 향상된 고급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는 미국과도 견줄 만큼 발전되어 있다는 말이죠. 워낙 이 분야는 국가적으로 극도로 예민한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전 배치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국은 이 분야에서 손에 꼽을 만큼 강력한 기술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분야가 실전에 배치된다면 사이버 공격으로 적들의 모든 무기를 무용지물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방어의 입장에서도 상대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여 자국의 무기나 시스템들이 무력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죠. 아직은 미국도 양자 암호화 기술에 관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군사적 실전 배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어쩌면 한국이 먼저 그 목표치에 도달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현대에 와서 어떠한 나라를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대표적으로 경제력과 기술력이죠. 한국은 이 모든 것들을 겸비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의 곧 핵 개발이 허용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미국에도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든 정부에서도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과 미국 본토 두 나라를 동시에 방어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더욱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저 동방에 위치한 맛있는 음식이나 만들고 드라마를 기막히게 재밌게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멍청한 머리통은 쓰레기통에나 처박고 내일부터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 당신은 이곳에서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말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닌 듯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골똘히 깊은 생각에 빠진 것을 보면 말이죠.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된다면 과연 국제 정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너무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해진 것은 우리 미국은 절대로 한국의 비위를 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과 협상에 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죠. 그날 저와 다른 직원들은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날 많은 부분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볼 심산입니다. 그리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미국의 최대 동맹국으로 공식 선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